글 쓰는 국어 대학생 국어 시간입니다. 4단원의 2 경험한 일 글쓰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글을 쓴다라고 할 때마다 처음 시작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야 할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시작하는 방법도 익히고 글을 쓰는 순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끝낼 수 있는지 팁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수필 쓰기의 기본입니다. 처음, 중간, 끝부분 쓰기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부터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처음 시작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시간적, 공간적 배경 묘사. 두 번째, 실제 겪은 사건이나 일화를 재밌게 제시하는 방법. 낱말 뜻을 풀이하고 시작하는 방법. 비유나 유추로 시작하는 방법. 가정적인 질문이나 설문,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법. 화제나 주제를 직접 내세워서 시작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이해하기 좀 어렵겠죠? 예시들 보겠습니다. 처음, 시간 공간적 배경 묘사. 때는 1991년 12월 22일. 자, 지금 나오는 요소가 바로 시간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직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뉴코아 카드 판매소로 갔다라고 해서 뉴코아 카드 판매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일 때, 특별한 공간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백금 무태 안경을 벗어들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자, 이 그라는 사람의 외양이 묘사되어 있는 거죠. 이 그라는 사람이 주요한 인물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등골에 축축히 메인 땀이 잦아 들어감에 따라 피로가 나왔다. 그러나 이인국 박사는 인류대학 병원에서 손을 쓰지 못하여 밀려오는 응급 환자들 틈에 끼어 환자의 간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의학 박사, 의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실제 겪은 사건, 일화를 재미있게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며칠 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밖에서 놀고 있는 2학년짜리 남동생을 부르러 나간 참에 어이없는 일을 봤다. 식사 때마다 밖에서 불러야만 하는 시컴둥이 남동생을 미워하며 나아갔는데 내 동생 또래나 또는 조금 위인 듯한 아이들이 땅바닥에 구르라면 내 동생이 막 구르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동생을 다그쳐 물었더니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관련된 이 일화 자체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낱말 뜻을 풀이하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생이란 배 위에서 말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열심히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도 뱃사공이 실수하거나 말이 갑자기 놀라 날뛰면 물속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뱃사공이 실수하는 것과 같은 사례, 말이 갑자기 놀라서 날뛰는 것과 같은 사례, 그리고 내가 균형을 잡는 게 무엇인지가 인생에서 어떻게 비유되는지 그 뒤에 이어져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오늘 밤 당신에게 저승사자가 찾아와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 가장 의미 있게 시간을 써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겠는가? 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죠. 가정적인 질문.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 보게 만들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학교 폭력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있는 주제를 그대로 드러나거나 지난주에 내가 본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화제나 주제를 직접 내세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봤던 방법들을 도대체 어떤 글을 쓰고자 할 때 써먹으면 좋을까? 시간 공간적 배경 묘사가 쓰이는 경우는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공간일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크리스마스 날, 추석 때, 설날, 아니 입학식 날이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죠. 인물 묘사의 경우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특별한 성격이나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 일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게 사건의 아주 중요한 요소일 때 인물 묘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겪은 사건이나 일화를 제시할 때는요, 그 일화가 아주 재밌거나 쉽게 접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일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낱말의 뜻을 풀이하고 시작하는 방법은 이 낱말이 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나중에 그 의미가 반전되는 그런 경우일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유나 유추로 시작하는 글을 쓰고자 할 때는 뭔가 삶의 깨달음을 주거나 내 가치관을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가정적인 질문을 던질 때는 듣는 독자에게, 읽는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자 할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제나 주제를 직접 내세워서 글을 쓰게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주제를 드러내서 좋기는 한데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으로는 조금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중간 부분으로 왔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 쓸 때는 어떤 순서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자, 주제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은데요.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가 있다면 순서에 따라 쓰시고요. 비슷비슷한 내용을 예시로 많이 들 거면 열거 방식, 등장인물이 둘이거나 두 개의 큰 사건이 있다면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이야기라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서 쓰는 방식도 중간 글쓰기로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본문 1에서 아침 얘기를 쓰고 본문 2에서는 낮에 일어났던 일, 본문 3에서는 결국 그날 밤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어린 유치원 시절에는 이랬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랬다, 중학교 때는 이랬다 이런 순서로 글을 쓸 수 있겠습니다. 열거 방식으로 글을 쓰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예시를 제공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글 전체를 열거 방식으로 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글의 한 부분들을 이런 열거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비교와 대조 방식으로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누나는 이런데 형은 이렇다. 나와 동생은 이렇다. 쌍둥이인 형과 나는 이런 점은 같고 이런 점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비교 대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오는 글은 아무래도 경수필보다는 중수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쓴 글 마지막 결론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을까요? 재밌는 결론, 깔끔한 결론 만드는 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깔끔하게 끝내는 법. 자, 첫 번째는요, 상상이나 추측할 여운이 남게 끝맺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암시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끝맺음이고요. 세 번째는 본문을 요약, 다시 강조하는 끝맺음입니다. 네 번째는요, 독자에게 부탁, 호소하는 끝맺음이고요. 다섯 번째는 숨겨진 의외의 결말로 끝맺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인용을 하면서 끝맺는 방법이에요. 유명한 말도 좋고요. 시나 노래 같은 것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끝내는 방법입니다. 저의 소원은 엄마가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연이라도 아빠 몰래라도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전 마음의 문을 열어볼게요. 자, 엄마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추측할 만한 여지가 남아있고 엄마를 만났을까 하는 여운을 남게 하는 끝맺음이네요. 암시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끝맺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흘러 점심시간, 오정이는 밥도 안 먹고 거의 죽어있는 상태였다. 오정이를 보러 온 충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야, 오정이 여기 누워 있으니까 누가 시원하게 창문 좀 오정이 쪽으로 열어라. 쇼크. 서러워 살 수가 있나. 창문이 부서지도록 오정이 쪽으로 열어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난 가버렸다. 충곤 선생님, 오정이 그리고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암시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문 요약 다시 강조하는 끝맺음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유치원에서는 부모들에게 조기 교육의 참뜻을 일깨워주겠다. 어린이는 어른이일 뿐 알파벳을 외우는 아이가 아니다. 알파벳을 잘 외우는 아이가 대장이 되는 것보다는 어쩌고 저쩌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아이가 길을 펴고 살도록 지도하겠다 해서 앞에 동생과 있었던 그 1화로 제시하는 시작 부분과 연결된 끝맺음인데요. 그 어떤 사건이 중간에 있었는지 짐작이 약간 가죠. 알파벳 못 외운 친구가 외운 친구한테 약간 부하가 돼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중간 부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강조하는 끝맺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독자에게 호소하거나 부탁하면서 끝맺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도 몇몇 애들은 나를 보고 번데기라고 부른다. 나는 아기들이 나를 그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키가 작은 편이므로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숨겨진 의외의 결말, 즉 반전이에요.
그날부터 약 2달 후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이었다. 진짜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떠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내 동생이 막 울면서 나한테 달려왔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 언니 있지? 삐꼬가 죽었어. 오늘 아침에. 응응응. 나는 어이가 없었다. 왜냐면 삐꼬는 우리 집 병아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알고 진짜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삐꼬였다. 이런 의외의 결말의 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인용하여 끝맺는 방법입니다. 뛰지 마. 그러면 너는 찾을 수 있어. 길가 돌틈에 너만을 위한 다이아몬드를. 멈춰 서면 볼 수 있을 거야. 너는 많이 뛰었지만 항상 그 자리인 것을. 이 노래는 느려 터진 습관을 제대로 못 고쳐 걱정스러운 나에게 조금은 변명과 위안을 주는 나만의 노래이다. 자, 이 끝을 보니 뭔가 느려 터진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간 부분에 나왔을 거고, 그와 관련된 일화가 처음 부분에 나왔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변명과 위안을 주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삶을 그냥 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게 보이는 글입니다. 예측이 잘 될 수 있게 끝을 잘 맺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처음, 중간, 끝쓰기의 팁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쳐쓰기 방법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